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6강입니다. 26강은 투자론의 마지막 강이고요. 투자안의 평가기법에서 세 가지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법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는 것까지가 이번 강의의 내용입니다. 먼저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DCF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DCF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죠. 투자는 현재 하는데 현재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령 11억 원이 들어온다. 그럼 이걸 투자해야 되는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억 남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면 1년 후에 11억 원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11억 원이 현재 가치로 9억 원이 된다면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9억 원이 되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11억 원, 1년 후에 11억 원이 가령 현재 10억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순현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순현가는 네트, 네트의 개념이죠. 프레젠트 밸류 해가지고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 현금 유출액은 부동산의 경우 중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투자 금액과 같다 이겁니다. 현재 투자한 거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자하는 금액을 빼면 이게 net present value, 즉 순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에서 세후 현금 수지였죠. 보유기간 동안 세후 현금 수지. 가령 5년 보유를 가정한다면 5년 동안 건건히 계산해야 되겠죠. 임대료, 들어올 임대료의 현재 가치. 그것도 세후 개념으로. 그리고 보유기간 말, 가령 5년 보유할 때 5년 말, 5년째 되는 해에 5년이 끝나는 해에는 팔아야죠.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때 들어올 세후 지분복귀액을 추정해서 그 현재 가치. 이게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후 개념은 총투자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이죠. 예, 은행 다 뺀 거니까 현금 수지 측정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후 개념은 지분 투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딩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의사결정할 때도 현재 1,000억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1,000억짜리다.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걸 볼 때 가령 5년 보유를 가정하고 5년 동안 보유기간 동안 들어오게 될 세후 현금 수지 현가, 그 다음에 5년 말에 팔게 될 지분 복귀액의 현가를 구해서 현재 투자하는 금액과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거죠. 이것이 순현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1억 원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령 가정하기를 이거 투자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여기다가 현가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현가 계수의 공식은 투자론 첫날 하는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지금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가령 할인율을 10%로 썼다면 할인율이 10%라는 것은 거꾸로 수익률이 10% 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할인율을
결정할 때는 중요한 것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원하는 수익률. 자, 본인이 가령 10%로 할인해 가지고 11억 원을 했더니 10억이 되죠. 예를 들면은 자, 현가 계수는 10%일 때 0.1분의 1. 여기다가 11억을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로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이 됐어요. 그럼 거꾸로 수익률이 10%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 10%로 할인해서 투자 금액이 됐다는 것은 수익률, 원하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달성됐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따라서 수년가가 지금 이 경우에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억에서 현금 유입액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인 10억에서 투자 금액을 뺐더니 10억. 10억에서 10억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투자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8%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로 계산하면 이게 10억보다 크겠죠. 가령 뭐 10억 5천이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정하면 현금 유입의 원가 10억 5천에서 10억을 빼면 0보다 크겠죠. 이렇게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요구 수익률 8%를 충족하고도 남는 게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수년가가 0인 경우 혹은 수년가가 0보다 큰 경우 모두 채택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수년가 0일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자산가치 증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수년가가 0보다 적다면 가령 말이죠. 이거를 12%로 할인한다. 12%로 할인했다. 그러면 이거 뭐 계산 안 해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한 9,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9억 5천. 9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자, 9억 5천에서 10억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손해 보는 거예요. 현재 10억을 투자하는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들어오는 돈이 9억 5천이면 5천만 원 손해죠. 그래서 0보다 적으면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법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투자 목적에 합당하다. 이런 겁니다. 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자산가치 증가를 나타낸다. 그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얼마가 더 남는지를 보여준다. 가치 합산의 원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A 투자안의 수년가가 3,500원이고 B 투자안의 수년가가 4,000원이라면 그죠? 그럼 이 둘을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A의 투자한 3,500원 수년가 그 다음에 B 수년가 4,000원을 더해서 7,500원이다 수년가가. 둘 투자할 때 자산가치 증가분은 7,500원이다. 지금 이 7,500원의 의미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7,500원이 더 남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이걸 더하면 말이 안 돼요. 35%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A 투자안에서는 20%를 수익을 얻었고 B 투자안에서 15%를 얻었다. 그럼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는 35%가 아니라 이 사이겠죠. 이 사이에서 얻어지겠죠.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그러나 수년가는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더해버리면 투자할 때 얼마 남는지 그 부의 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 합산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수년가법의 투자 판정 방법은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 하나만 골라라 할 때는 큰 거 고르면 된다. 0보다 큰 거 중에.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면 다 골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 조달은 무한하다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모두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현실은 이거죠. 현실은
투자는 독립적이지만 자본 조달의 한계가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큰 것부터 골라라 이거죠. 왜냐하면 순현가가 1,000원인 것과 순현가가 500원인 것과 A,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순현가가 A가 크긴 하지만 얘가 1억 원을 투자했고 얘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게 부의 증가분은 얘가 더 크지만 투자 금액이 얘가 훨씬 적어서 수익성은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수익성 지수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고려해서 수익성 지수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로 골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순현가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20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순현가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지금 현금 흐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유의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것은 0년 차의 투자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현금이 유출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순현가는 NPV, 순현가는 현금, 유의백의 현가에서 현재 가치에서 이 투자 금액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들어오는 현금 유의백을 전부 현재 가치화 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자, 할인율은 연 10%로 할인하되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해서 3.79079 주어져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62092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5년 130원 연금이 여기 보이죠? 130, 130 보이는데 여긴 130이 아니야. 그럼 얘를요 1300 더하기 130으로 하고요. 그쵸? 그럼 1430이니까 얘는 1300은 일시불로 하고 요거 먼저 현재 가치하면 됩니다. 요거 5개. 이게 연금이잖아요. 5년인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130만 원 곱하기 5년의 연금 현가계수가 3.79079 이렇게 곱하면 이것은 5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130만 원의 현재 가치예요. 그리고 1,300만 원이 딸랑 남았고 이건 일시불이죠. 연금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없으니까. 그래서 1,300만 원 곱하기 자 연금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0.620921 0921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현금 유의백의 현가가 되겠죠. 이걸 계산한 것이 여기 1,300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자체가 1,300이 됩니다. 1,300이 되고 투자 금액이 1,000원이었죠. 1,000원을 빼면 순현가는 3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단위가 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활용해서 현금 유의백의 현가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회 문제는 순현체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할인율은 연 10%다. 내년에 현금 유입이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할인율이 10%는 0.1. 내년이니까 1승분의 1. 그러니까 1.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1로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1.1로 나누면 얘는 5,260이 되고 1.1로 계산기로 다 나눠야 돼요. 얘는 4,300이 되고 얘는 3,250이 되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2,180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투자 금액을 빼면 순현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는 얘는 260, 얘는 300, 얘는 250 빼면 되니까 여기서 빼면 1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제일 큰 거는 B가 되겠죠. B고 그 다음에 A, BACD. 답은 BACD 2번이죠. BACD에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까보다는 쉬웠죠. 20회보다는. 자, 이제 수익성 지수를 들어가 봐요.
수익성 지수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익성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수년가 절대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부터 고르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자 수년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액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금액을 뺐다. 이런 거잖아요. 수익성 지수는요. 이걸 나눈 겁니다. 투자 금액 이거 둘 나눈 거예요. 투자 금액 분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자, 분수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 금액 1원당 얼마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분수는 1을 기준으로 하겠죠. 0이 아니라. 따라서 얘가 1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일 때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투자 금액이 같다는 거잖아요. 분자 분모가. 같을 때 수년가가 0인 거죠.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면. 수년가가 0일 때는 투자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투자안이다.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가 크다는 거죠.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더 큰 거예요. 투자 금액보다.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채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보다 작다는 것은 투자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수년가가 0보다 작다면 이거는 기각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현재 가치 기준은 투자액 1원당 분모 한 단위당 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안의 판정이 유리하다라는 건 문제로도 확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수익성 지수는 투자안의 질적인 유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그래서 투자 예산의 한계 내에서 투자 효율성을 검토할 때 수익성 지수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로 자본에 맞게 딱 잘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안의 판정 방법은 상호 배타적인 거는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PI 값이 큰 거, 1보다 큰 거 중에서. 그렇죠? 독립적인 투자안은 모두 고르면 돼요. 자본이 무한히 조달 가능하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익성 지수와 수년가 평가 기준은 일치합니다. 수년가가 채택이면 수익성 지수도 채택이고 수년가가 기각이면 수익성 지수도 기각이에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효율성을 검토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19의 문제를 한번 보면 표가 주어져 있고 문제는 이제 수익성 지수, 수년가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율이 5%라고 했고 그러면 현가 계수, 내년에 현금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구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1 플러스 0.05 분의 1. 1승이니까 뭐 하나만 하죠, 이건. 내년이니까, 1년 차니까. 그럼 이거는 1.05분의 1이에요.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1.05로 나눠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얘는 600만 원이고 현재 가치가 얘는 300만 원이고 얘는 400만 원이고 얘는 250만 원이다. 그러면 순현가를 구할 때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투자 금액을 빼니까 얘는 300만 원, 300에서 100을 빼면 200만 원, 400에서 100을 빼면 300만 원, 250에서 150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투자 금액으로 나눈다. 300분의 600, 2가 되고 100분의 300, 3이 되고 100분의 400, 4가 되고 100분의 250, 2.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보면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 A와 C의 수년가는 같습니다. 수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자 D이다. D 맞죠? D가 가장 작습니다. C의 PI는 4이다. C의 PI는 4이다. 맞는 거고요. PI가 큰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러니까 C, B, C, B, D, A 이게 바뀌었네요. A, D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성 지수를 이래서 한다 이거예요. 자,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얘를 300만 원으로 투자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BCD를 3개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나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판정을 한다면 자,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되는 수년가. 자, A만 투자하게 되면 수년가는 300만 원으로 끝나는데 BCD를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수년가의 합은 650이나 돼요. 2배가 넘죠. 그러면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A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BCD를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300만 원이니까 훨씬 합리적이겠죠. 따라서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C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수익성 지수의 활용 방법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투자안을 고를 때는 수익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투자 금액에 맞게 여기까지 딱 300 끝났죠. 수익성 지수 이게 순서잖아요. 제일 큰 것부터 그 다음. 그럼 투자 금액이 300일 땐 딱 끝났어요. 얘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 가장 낮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 함의된 내용은 수익성 지수의 활용 방법까지 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25에도 뭐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1월 1일, 12월 31일이니까 1년이고 할인율은 10%다. 그러면 할인율이 10%고 이것도 수익성 지수 다 수익성 지수네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이 10%니까 1 플러스 0.1에 1승분의 1 이게 개수니까 1.1분의 1 이걸 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1.1로 나누라는 거예요. 계산기로 열심히 나누 110만 원 118.18 163.64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못 외워서 이건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면 지저분하게 했어요. 그죠? 문제가 숫자가. 자, 수익성 지수가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구해보면 얘는 1.1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20분의 118 이거 1보다 적네. 0.98 얘는 1.09 1.07 이렇게 나누면 여기 이제 제가 큰 자료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A 사업은 B 사업보다 수익성 지수가 B 사업보다 큰 거 맞죠? 1.1이 더 큽니다.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09니까 07보다 크죠.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A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죠. 이거는 1.1이고 얘는 1.09하고 0.98이 섞여서 이 중간이 되겠죠. 자,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 얘는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가 아니라 낮겠죠. 이거 D만 투자하면 1.07인데 C하고 D하고 같이 하면 요 사이겠죠. 1.07보다 크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작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가 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20회 문제인가요? 그게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25에 있었고. 자, 다음은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게 단골입니다. 항상 나와요. 자, 수년가 0의 의미는 수년가가 0일 때는 이때 수익성 지수는 1인 것과 같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수익성 지수 PI를 1로 만든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자, 수년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투자 금액이 일치한다 이런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수년가를 다시 써보면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투자 금액을 뺀 거니까 이렇게 투자 금액을 뺀 거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투자 금액이 일치한다. 그때 순현가가 0이다. 그것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라는 거죠. 자, 현금 지출액의 현가, 현금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투자 금액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래요. 1년 후 미래 가치가 11억 원이다. 그리고 현재 가치가 10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러니까 11억에다가 곱하기 내부 수익률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걸로 할인했을 때 1승이죠. 1분의 1.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와 같아지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빼면 현금 유입액 현가와 투자 금액이 같아지게 하는, 즉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이게 0이라는 것은 얘하고 같다는 거죠. 이 할인율 R을 구하면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거는 1 플러스 R분의 이렇게 여기 위로 철싹 올라오면 11억은 넘어가면 10억이죠. 그럼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요거 바뀌면 되죠. 이거 항상 이게 바뀌면 식이에요. 그러면 10억분의 11, 10분의 11, 1.1입니다. 1에다가 뭘 더하면 1.1이 되니? 그럼 0.1이 되잖아요. 0.1이 되는 거고 0.1은 10%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개념적으로 11억이 10억이 되게 하는 할인율 10% 할인했더니 투자했을 때 10억의 수익이 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됐을 때 어떤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현금 유입의 현가가 투자 금액과 같아지니까 투자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이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순현가가 0인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자, 5,630달러에 땅을 매수하면 7년 후 15,000불이 예상되는 땅이 있다. 그때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대략 한 3배가 좀 안 되게 올랐네요. 7년 동안.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즉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이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5,630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5,630에 내가 개수를 곱하면 15,000원이 되게 하는 이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죠. 그럼 1 플러스 R의 7승은 5,630분의 15,000. 그러니까 2.66이 되고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가 해주면 15%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미래 현금 유입액을 현가 개수로 할인해서 투자 금액이 되게 하는, 즉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럼 식은 똑같아져요. 얘나. 그래서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7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15%가. 그래서 이건 복리죠. 내부 수익률을 뭐라고도 하냐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당연히 K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K는 요구 수익률. 상호 베타적인 거는 투자하는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 중에 만약에 상호 독립적이고 무한히 자본조달 가능하다 하면은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큰 투자안 다 고르면 되는 거고요. 한계가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잡으라는 건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내부 수익률을 구했는데
자, 투자한 자체의 내부 수익률은 10% 구했는데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봐야죠.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투자하겠죠. 딱 일치하니까. 그죠? 근데 요구 수익률이 9%라고 해도 투자하겠죠.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12%라면 안 맞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투자하니. 그러니까 기각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려서.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건 아까 한 거죠. 이렇게 했고, 여기도 했고요. 24회. 자, 24회 문제는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입니다. 1월 1일, 12월 31일. 초기, 말기. 그러면 이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죠. 자, 수년가를 구해보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액 6천만 원에 6천 원에 곱하기 현재 가치 현가계수. 할인율이 20%니까 1 플러스 0.2분의 1.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 이게 현가고 투자 금액은 5천 원이죠. 5천 원을 빼게 되면 자, 6천 나누기 1.2 하면 5천 원이에요. 같으니까 0이 됩니다. 수년가가 0이에요. 그럼 답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내부 수익률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 0.2가 내부 수익률이죠. 20%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습, 검사를 해보면 정말 내부 수익률이 20%인가 라고 하면 6,000원을 곱하기 1 플러스 내부 수익률 분의 1 해서 투자 금액과 같아지게 하는 이 할인율. 그럼 수년가가 0이 되겠죠? 네, 이 R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자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분의 6천은 5천. 이거 두 개 바꾸면 같은 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 플러스 R은 5천분의 6천. 5천분의 6천은 5 1은 5, 20. 1.2. 1 더하기 몇이 1점입니까? 0.2. 0.2는 20%.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수년가가 0이니까 그 할인율 자체가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잘 냈죠? 우리 수준에 맞게 잘 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수년가과 내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이 사실은 다른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익률 기준이냐, 부를 증대화할 수 있는 크기의 기준이냐 이런 게 다른데 사실상 같은 거예요. 사실상 같은 거다. 자, 왜냐하면 자, 가령 내부 수익률이 10%였다. 구했더니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이 종축이 수년가니까 수년가가 0이 되는 그 할인율 자체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얘가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부 수익률이 가령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령 요구 수익률이 8%, 얘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8%였는데 투자한의 내부 수익률은 10%니까 갑은 투자한다 이거죠. 그럼 갑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 8%로 할인해서 수년가를 구해보면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수년가도 당연히 0보다 커져서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0%였다. 그러면 자, 을의 요구 수익률은 10%였어요. 을이라는 사람의. 그러면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죠. 그때는 수년가가 0이라고 그랬죠. 수년가 0. 당연히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8% 얘가 10% 이렇게 가정했었죠. 10%.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수년가가 0보다 커서 채택.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으면 수년가가 0과 같아서 다 채택. 같아요. 투자 판정 결과는 같다 이겁니다.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2%예요. 병.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투자한의 내부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기각이죠. 순현가를 구해봐도 12%로 할인해서 순현가를 구해봐도 0보다 적어진다는 거죠. 결국 같아요. 얘가 기각인 것과 채택인 것은 순현가 기준이나 내부 수익률 기준이나 같다. 채택 여부는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채택 여부, 채택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는 같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자,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만 골라야 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A하고 B가 있다. 순현가를 구해봤더니 얘는 1,000원이고 얘는 2,000원이다 하면 A, B 모두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B를 고르겠죠. 순현가가 보다 큰 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B를 채택합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해봐도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가령 얘는 10%고 얘는 8%다라고 해도 예, 순현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다 채택입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에 의한 기준은 A가 되겠죠. 이렇게 순현가법에 의한 기준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기준이 다 골라라 하면 상관없어요. A, B 모두 채택이니까. 하나만 골라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야 될지가 혼란스럽다. 그 결론은 순현가법에 의한 기준을 선택하라. B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설명은 잠깐만 해드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사례에서 5,630원에 땅을 매수하면 7년 후에 15,000원이 예상되는 토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15%라고 했는데 이 15%는 계속 7년 동안 재투자되는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순현가는요. 가령 1년차 할인율 2년차, 3년차부터 7년차까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할인율은 곧 수익률이니까 바꿔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즉 요구 수익률, 즉 할인율이 매기 달라지는 순현가법이 그 가정이 좀 더 현실과 부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연평균 복리니까 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100원 투자해서 200원 1년 후에 들어오면 이건 암산으로도 따블입니다. 만원 투자해서 15,000원이면 50%입니다. 아, 당연히 이게 좋죠. 100% 따블인데. 근데 버는 돈은 액액에 82원밖에 없어요. 부의 증가분은. 그런데 수익률은 50배에 불과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얼마가 더 남는지 자산가치 증가분, 부의 증가분을 보여주는 수치.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허상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이게 N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여러 개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투자안의 판정 준거로 사용하기에는 좀 혼란스럽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문제를 정리해 보기로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순현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니까 맞는 겁니다. 회수기간, 화폐시간 같이 고려하지 못한다. 내부 수익률은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죠. 사전적으로. 지금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돼요. 사전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사후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고 사전에 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요구 수익률을. 그죠? 그래서 결국 내부 수익률법은 이것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투자안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가법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은 가불병 다 아까 달랐죠? 다를 수 있어요. 투자자마다 원하는 수익률, 굉장히 주관적인 수익률이라서 요구 수익률은 다를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한 경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사례예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회계적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의 합이 같다는 거죠. 여기 100, 200, 300, 600, 1000이죠. 여기도 다 더하면 400, 700, 900, 1000이죠. 이럴 경우 회계적 수익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 4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올 때 똑같이 1000원이 들어오는데 근데 4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올 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것이 어때요?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얘가 더 크겠죠. 그게 내부 수익률이든 수년가든. 그래서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우월한 겁니다. 근데 얘는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내부 수익률이 높다 해서 틀렸다 이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23회, 18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 0으로 만드는 수년가는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거 틀렸죠? 내부 수익률이 더 커야 해요. 3번이 답입니다. 수년가 0보다 크면 타당성,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면 타당성. 20회. 자,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벌써 틀렸죠?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봤어요. 네, 단순회수기간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를 순영업 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이거 4번은 상식적인 얘기. 판단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해서 1번이 틀렸다. 23회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가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죠. 단순 회수기간 회계적 이율법은 고려 못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를 기각하는 거 맞죠? 어림셈법 중 승수의 값이 클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짧다. 순소득 승수 자체가 자본회수 기간이었죠. 예를 들면 총 자본을 총 투자 금액을 뭐로 나눴어요? 순영업소득으로 나누어서 이게 순소득 승수고 총 투자 금액 10억이 순영업소득인데 총 자본 100억이라면 이게 순소득 승수고 이게 자본회수 기간이었어요. 10년 걸리더라. 이 승수값이 크다는 것은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수년가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 그렇죠? 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4에 틀린 것. 회계적 잉율법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것. 지난 시간에 했어요. 내부 수익률의 정의입니다.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치 현재를 같게 하는, 즉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당연히 맞죠. 수년가. 이런 식으로 수년가가 0보다 적으면 타당성이 없는 거 당연하고.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DCF법이에요. 할인기법입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요. 26회. 자, 틀린 거. DCF법은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아니 이게 캐시플로우인데 왜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요? 1번부터 답입니다. 쉽네요. 회계적 이익률법, 화폐의 시간 가치. 수년가가 0인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거. 민감도 분석은 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가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액대 원칙에 따르면 수년가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내부 수익률보다. 다 했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OX 391쪽에 있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수년가가 0보다 큰 경우 그 금액만큼 0보다 큰 금액만큼 자산가치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맞는 거고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보다 항상 큽니다. 수익성 지수가 0이 아니라 1보다 크면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되게 하는 할인율, 투자한의 연평균 수익률 여기까지 맞는데 내부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 이게 우수익률이에요. 보다 작다면 이건 버려야죠. 채택이 아니라 기각입니다. 그래서 뒤에만 틀렸어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아니라면 하나만 골라라. A의 수년가 10억, 내부 수익률 20%. A입니다. B의 수년가 8억, 내부 수익률 30%. 내부 수익률 기준에 의하면 B를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년가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10억, 8억이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투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CF법을 했어요. 투자안의 평가기법 중에. 그래서 6강을 투자론에 투자를 했고요. 말 그대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금융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